실화 재구성 롱폼 드라마 검은 어음의 여왕 파멸의 연대기 제1강 사파리 클럽의 합병식 1982년 욕망의 서막 1982년 2월에 서울은 유난히 스산했다.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사파리 클럽의 주차장은 이미 오전부터 그라나다, 포니, 코티나 같은 검은 세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매연이 안개처럼 깔린 그곳은 단순한 예식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와 줄을 대고 싶어 안달 난 하이에나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사교장이자 거대한 거래소였다. 식장 안은 화려하다 못해 기괴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마치 쏟아지는 금화처럼 번쩍거렸고 테이블마다 놓인 양주병들은 조명을 받아 영롱한 호박색 빛을 튕겨내고 있었다. 하객들의 면면은 대한민국 내각 명단을 방불케 했다. 전직 장관, 현직 은행장, 내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이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으며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입에서는 축하 인사 대신 은밀한 속삭임이 오갔다. 자네 들었나? 신부 뒷배가 청와대라더군. 이규광 장군 처제라지. 각하의 인척이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라인이란 말일세. 신랑 김충식 씨도 만만치 않아.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 아닌가. 정보와 돈이 만났으니 이거야말로 정경유착의 결정판이구먼.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웅장한 웨딩마치 대신 무거운 첼로 선율이 깔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 민혜숙 40세이 등장했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붉은색과 황금색이 교차하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쪽진 머리에 꽂은 비취 비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베어낼 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표정은 수줍은 신부의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여왕의 오만함,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충식 59세이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 콧수염을 기른 그는 누가 봐도 기관원 출신의 풍모를 풍겼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맹수가 아닌 민혜숙이라는 조련사가 부리는 충실한 사자처럼 보였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0살 가까이 났지만 그 간극을 메운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대한 야망이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민혜숙은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줄지어 앉은 은행장들의 정수리가 보였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보세요, 충식 씨. 저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권력이에요. 나는 그 권력을 돈으로 바꿀 거고 당신은 그 돈을 지키는 칼이 되면 돼요. 피로연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통행 금지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울의 밤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까웠다. 술잔이 돌고 취기가 오르자 민혜숙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유의 카랑카랑하면서도 교태 섞인 목소리로 기업 총수들에게 다가갔다. 박 사장님,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시죠? 정부에서 관급 공사 발주를 늘린다고는 하는데 그게 다 윗분들, 제가 없이는 힘들잖아요. 그녀가 말한 윗분이라는 단어에 박 사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80년대 초반 정부의 금융 긴축 정책으로 기업들은 돈줄이 말라가고 있었다. 은행 대출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사채 시장의 금리는 살인적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대통령 인척 민혜숙의 말 한마디는 구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민혜숙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저희 형부 대통령의 처삼촌께서 경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건실한 기업이 자금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된다고. 제가 융통해 드릴 수 있는 자금이 좀 있습니다. 출처는 묻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통치 자금의 일부라고만 해두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80년대 군사 정권 하에서는 그 어떤 터무니없는 말도 권력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면 진실이 되었다. 박 사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사님께서 도와주신다면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라니요? 섭섭하게. 그냥 제가 현금을 빌려드리면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약소금 하나 끊어주세요. 제가 빌려드리는 돈의 2배, 아니 넉넉하게 4~5배 정도 액수로요. 절대 시중에 돌리지 않고 금고에만 보관할 겁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사장님 신용을 믿는다는 증표죠. 그것은 악마의 계약이었다. 현금을 주고받는 그 짧은 순간 민혜숙의 눈빛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파리 클럽의 조명은 더욱 붉어졌고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킬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은 그렇게 화려하고도 음습하게 올랐다. 제2강 쥐약 묻은 미끼 현금 100억을 보여주마. 결혼식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3월 서울 장충동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 이곳은 민혜숙의 은밀한 집무실이었다.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였지만 방 안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대낮에도 어두컴컴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양주 로얄 살루트가 따져 있었고 그 옆에는 칠가방 2개가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다. 가방 안에는 빳빳한 신권 10,000원짜리 뭉치가 벽돌처럼 꽉 차 있었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3천만 원 하던 시절이었다. 눈앞에 놓인 현금 수억 원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소파 맞은편에는 중견건설업체인 태양건설의 최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직원들 월급이 3달째 밀려 있었고 당장 내일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였다. 은행 지점장들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려 봤지만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민혜숙의 호출은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민혜숙은 긴 담배를 파이프에 끼워 물고는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녀의 시선은 최 회장의 초조한 손끝에 머물렀다. 최 회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 예. 요즘 워낙 자금 사정이. 여사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최 회장은 거의 울먹거리는 목소리였다. 민혜숙은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가방을 턱 밀었다. 여기 50억입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세요. 50억이나. 이자는 은행 금리보다 싸게 해드릴게요. 사채 시장 바닥 금리 아시죠? 5월 3부, 4부 부르는데 저는 그냥 연 20%만 받겠습니다. 우리 형부 체면도 있고 하니 고리대 금업자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천사였다. 아니, 생불이 따로 없었다. 최 회장은 당장이라도 큰 절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민혜숙의 본론은 이제부터였다. 대신 저도 안전장치는 있어야죠. 50억 빌려드리는 대가로 약소금 200억 원어치만 끊어주세요. 네? 200억이요? 4배나. 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율이었다. 50억을 빌리는데 200억짜리 빈문서를 써달라니. 민혜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이 참 회장님. 답답하시네. 제가 그 어음을 은행에 돌려서 현금화하겠어요? 아니면 사채 시장에 풀겠어요? 그랬다간 회장님 회사 부도나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게.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은밀하고도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이건 그냥 보관용이에요. 아시잖아요. 저 청와대랑 가까운 거.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나오거나 하면 제가 기업들 도와줬다는 근거로 보여주기만 할 서류라고요. 제 남편 김충식 씨 아시죠? 정보부 차장 지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용 하나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김충식, 그리고 청와대. 그 두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실로 엄청났다. 최 회장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지만 눈앞에 현금 50억이 그 경고등을 부숴버렸다. 당장 내일 부도를 막지 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한강에 가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만 믿겠습니다. 절대 시중에 돌리시면 안 됩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우리 사이에 신의가 생명인데.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회사 법인 도장을 꺼내 어음 용지에 쾅 찍어댔다. 1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총 200억 원어치의 약속어음이 민혜숙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종이 뭉치를 받아든 민혜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돈을 만지는 전율이었다. 최 회장이 현금 가방을 들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나가자마자 민혜숙은 인터폰을 눌렀다. 김 기사, 차 대기시켜. 명동으로 간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짙게 다시 발랐다. 보관용?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돈은 돌아야 돈이지. 그녀는 최 회장에게 받은 200억 원짜리 어음을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이 종이 뭉치는 이제 명동 사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깡할인을 통해 현금 150억 원 정도로 둔갑할 것이다. 50억을 주고 200억을 받아 그걸 팔아 150억을 챙긴다. 앉은 자리에서 100억을 버는 기적의 연금술. 아니,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의 식사법이었다. 민혜숙이 탄 검은색 벤츠가 호텔을 빠져나가 명동을 향해 질주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활기차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독버섯 같은 어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정해 사회 구현 연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민혜숙은 그 소리가 시끄럽다는 듯 볼륨을 줄여버렸다. 정해, 돈 있는 게 정이야. 그녀의 혼잣말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제3강. 명동의 여제, 돈은 냄새를 맡고 움직인다. 오후 3시 은행 셔터가 내려갈 즈음이면 명동의 뒷골목은 비로소 눈을 떴다. 명동 사보이 호텔 뒤편 간판도 없는 허름한 빌딩 3층. 이곳은 대한민국 사채 시장의 전설이라 불리는 일명 큰 손 송영감의 사무실이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이곳은 전화벨 소리와 개수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욕설이 뒤섞여 마치 전쟁터 야전 사령부 같았다. 야, 이 새끼야. 김 사장 부도 막으려면 오늘 50까지 입금하라고 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어음 돌린다. 송영감이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순간 시장통 같던 사무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입구에 서 있는 건 검은색 선글라스에 밍크 코트를 휘감은 민혜숙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양손에 칠 가방을 든 채 버티고 서 있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십니까? 장안의 화제, 민 여사님 아니십니까? 송영감이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고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달려나왔다. 산전수전 다 겪은 구렁이 같은 송영감도 민혜숙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그녀는 요즘 명동 바닥에서 현금 트럭이라 불리고 있었다. 가져오는 물건 어음의 단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민혜숙은 대답 대신 소파 상석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경호원이 재빨리 담배에 불을 붙여 대령했다. 그녀가 하얀 연기를 천장을 향해 길게 뿜어내자 송영감이 마른 침을 삼켰다. 영감님, 오늘은 좀 묵직한 걸로 가져왔어요.
소화 되시겠어? 그녀의 눈짓에 경호원들이 테이블 위에 칠 가방을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조금 전 호텔에서 태양건설 최 회장에게 받아낸 200억 원어치 약속어음 뭉치가 들어있었다. 헉! 송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0억, 20억짜리도 보기 힘든 판국에 수백억 원짜리 어음 뭉치라니. 태양건설 어음이군요. 어급 기업이죠. 근데 물량이 너무 많은데요. 이 정도면 시장 금리가 요동을 칠 텐데. 그러니까 영감님한테 온 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할인율 얼마나 쳐줄 거예요? 나 바빠요. 여기서 안 되면 저쪽 김 회장네로 갈 거고. 민혜숙이 가방을 닫으려는 신용을 하자 송 영감이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모셔야죠. 워낙 큰 물건이라. 선이자 떼고 현금으로 150억 바로 맞춰드리겠습니다. 150억. 50억 빌려주고 받아온 종이 뭉치가 150억 현금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사무실 안쪽 금고가 열렸다. 1만 원권 신권 다발이 사과 박스에 담겨 나오기 시작했다. 돈세는 기계 수십 대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타타타탕 마이너스 그 소리는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들렸다. 민혜숙은 그 소리를 음악처럼 감상했다. 사과 박스 5개에 현금이 가득 찼다. 그녀는 돈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잉크 냄새와 사람 손때가 섞인 비릿하고도 달콤한 향기. 영감님, 명심해요. 이 어음, 만기일까지 절대 돌리지 마요. 내 신용 알죠? 만기 되면 태양건설이 갚을 거니까 그때까지 이자나 챙겨 드시라고. 아, 그럼요. 여사님 뒤에 누가 계신지 우리가 다 아는데 감히 어떻게. 민혜숙은 현금이 든 박스를 차 트렁크에 싣고 유유히 명동을 빠져나갔다. 송 영감은 멀어지는 벤츠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 여자, 담이 큰 거야 아니면 미친 거야? 저 많은 현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송 영감도 몰랐다. 민혜숙이 가져간 그 어음들은 사실상 폭탄이었다는 것을. 만기일에 태양건설이 갚을 돈은 없었다. 민혜숙은 그 폭탄을 명동 한복판에 심어두고 뇌관을 쥔 채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제4강 아방궁의 밤, 권력을 쇼핑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00평짜리 최고급 빌라. 민혜숙과 김충식의 보금자리이자 거대한 탐욕의 성이었다. 현관문을 열면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진품 그림들이 갤러리처럼 걸려 있었다. 당시 서민들이 연탄가스를 마시며 쪽방에서 살 때 이곳은 별천지였다. 밤 9시 거실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시중은행 은행장들,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정계 실세들이 와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 은행장님. 넥타이가 너무 촌스럽다. 제가 하나 골라드려야겠네. 민혜숙이 깔깔거리며 은행장의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녀의 손길 한 번에 은행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왔다. 최고급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 수십 개와 롤렉스 시계가 담긴 상자였다. 오늘 오신 분들 빈손으로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이거 하나씩 차고 가세요. 뇌물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오빠들한테 주는 선물.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껌값처럼 뿌리는 그녀의 위세에 남자들은 넋을 잃었다. 그때 민혜숙이 거실 중앙의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아, 네. 형부, 저 혜숙이에요. 네? 아유, 각하께서 또 제 걱정을 하신다고요?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네, 김충식 씨랑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희동 전두환 대통령 사저 암시로 들어가서 밥 한번 먹을게요. 거실이 물 붓듯 조용해졌다. 각하, 연희동. 금기어나 다름없는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술술 나왔다. 사실 전화기 건너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뚜마이너스 소리만 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천년덕스럽게 허공에 대고 연기를 했다. 이른바 전화쇼였다. 김충식은 옆에서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형님께서 신경 좀 그만 쓰시라고 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이 부부 사기단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그 자리에 있던 은행장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진짜구나. 저 여자 뒤에 청와대가 있구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두려움은 충성심으로 변질되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민혜숙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백화점 명품관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했다.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밍크 코트가 색깔별로 걸려 있었고 보석함에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가 넘쳐 흘렀다. 여보, 오늘 은행장들 표정 봤어? 아주 기가 죽어서 꼼짝을 못하더구먼. 김충식이 와인 잔을 비우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민혜숙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다. 당연하지. 권력은 공포에서 나오는 거야. 돈? 그건 그냥 권력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고. 그녀는 오늘 명동에서 받고 온 현금 중 일부인 3천만 원 뭉치를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내일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가구를 싹쓸이할 생각이었다. 근데 여보, 태양건설 그거 만기 돌아오면 어떻게 막지? 다음 달이면 공영토건에서도 500억 받아오기로 했잖아. 너무 판이 커지는 거 아니야? 김충식이 문득 불안한 듯 물었다. 정보부 출신인 그의 촉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혜숙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간이 콩알만 해졌네. 정보부 차장까지 지낸 양반이 왜 이래? 공영토건 받아서 태양건설 거 막으면 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회사 받으면 돼. 돌리고 돌리다 보면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녀는 남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였다. 우리가 망하면 대한민국 은행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해. 정부가 우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죽여. 우리가 곧 대한민국 경제니까. 민혜숙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를 스스로 부러뜨린 지 오래였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아방궁 밖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다. 최호강, 여왕의 갑질, 은행장은 무릎을 꿇어라. 1982년 4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조흥은행 본점 행장실. 비서실 여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행장실 안에서 와장창 하고 재떨이가 날아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시중은행을 호령하는 임 행장이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뻣뻣하게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앞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은 민혜숙이 싸늘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임 행장님, 지금 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공영토건에 당장 500억 추가 대출 승인하시라고요. 하지만 여사님, 공영토건은 이미 여신 한도가 꽉 찼습니다. 담보도 없이 더 이상 대출을 해주면 은행법 위반입니다. 저 옷 벗어야 합니다. 임 행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읍소했다. 하지만 민혜숙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임 행장의 구두 위로 튀었다. 옷 벗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코롱탕 한 그릇 드시는 게 무서우세요? 내 남편이 누군지, 우리 형부 이규광가 누군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 보네. 민혜숙은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임 행장의 면전에 던졌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100만 원짜리 수표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우리 애들 과자 값이나 하라고 주는 팁이에요. 받으세요. 그리고 당장 대출 도장 찍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통치권 차원에서 내려온 오더란 말입니다. 결국 임 행장은 굴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불법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민혜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녀에게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금고에 불과했다. 그녀는 은행장들을 마치 집안 머슴 부리듯 호출했고 마음에 안 들면 청와대에 일러 바치겠다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오후 민혜숙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이었다. 롯데백화점 보석 코너. 그녀가 나타나자 점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다. 이거, 그리고 저기 있는 진열장 통째로? 네. 진열장. 전부 말씀이십니까? 네. 귀찮게 뭘 하나하나 골라요. 다 포장해서 내 차에 실어놔요. 그녀는 수천만 원어치의 보석을 콩나물 사듯 쓸어 담았다. 1980년대 초반 서민들이 짜장면 한 그릇값 500원에 벌벌 떨 때 그녀는 하루 쇼핑으로 아파트 10채 값을 날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계산을 하던 점원이 실수로 영수증을 떨어뜨리자 그녀는 점원의 뺨을 툭툭 쳤다. 아가씨, 정신 안 차려? 내가 누군 줄 알고 실수를 해. 너네 사장 오라 그래. 점원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민혜숙은 그 모습을 즐기듯 내려다보며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꺼내 점원의 얼굴에 던졌다. 됐다. 기분이다.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고 떨어져. 돈으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 그것이 민혜숙이 누리는 최고의 유희였다. 그녀의 이런 기행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지만 서슬퍼런 권력 때문에 누구도 대놓고 비난하지 못했다. 그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육강. 피눈물의 도미노. 죽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 1982년 4월 말 민혜숙이 뿌린 독버섯의 포자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관만 하겠다고 약속하고 받아간 2천억 원대의 어음들이 사채시장을 돌아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공영토건이었다.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쳤다. 사장님, 민 여사가 가져간 어음이 교환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300억 못 막으면 1차 부도입니다. 공영토건 변 사장은 하늘이 노래졌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 여사가 절대 안 돌린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변 사장은 미친 듯이 민혜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통 만에 겨우 연결된 전화. 하지만 수화기 넘어 민혜숙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아니, 귀찮다는 투였다. 아유, 사장님. 촌스럽게 왜 이러세요? 사업하다 보면 돈이 좀 돌 수도 있는 거지. 여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관만 하신다면서요. 지금 우리 회사 죽습니다. 제발 그 어음 좀 회수해 주세요. 변 사장의 절규에 민혜숙은 싸늘하게 대꾸했다. 사장님, 경영을 그따위로 하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셔야지. 왜 저한테 징징대세요? 저는 돈 빌려준 죄밖에 없어요. 억울하면 사장님도 청와대 백 쓰시든가.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변 사장은 한강을 찾았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공중분해되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피해는 대기업에서 멈추지 않았다. 공영토건과 일신제강에 자재를 납품하던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구로공단 뒷골목은 곡소리로 가득 찼다. 철공소를 운영하던 김 씨는 민혜숙의 집 대문 앞에서 3일 밤낮을 기다렸다. 받은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어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었다. 여사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다 굶어 죽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민혜숙의 벤치가 대문 밖으로 나왔다. 김 씨는 차를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다. 차창이 스르르 내려갔다. 김 씨는 희망을 품고 달려갔다. 하지만 차 안에서 들려온 건 욕설이었다. 김 기사 뭐해? 저 거지 안 치우고. 차 더러워지게. 비키세요. 다칩니다. 운전기사가 김 씨를 거칠게 밀어냈다. 김 씨는 빗물 웅덩이에 처박혔다. 민혜숙은 선글라스 너머로 벌레를 보듯 김 씨를 쳐다보더니 차창을 다시 올렸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과 흙탕물, 그리고 김 씨의 절망만이 남았다. 그 시각 민혜숙은 남편 김충식과 함께 비밀 금고방에 있었다. 그녀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여보, 아무래도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 현금이랑 달러, 그리고 골동품들. 미리 좀 옮겨놔야겠어. 어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냄새를 맡은 것 같던데. 걱정 마. 내 비밀 아지트가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건 당신이 시킨 걸로 해. 뭐? 내가? 김충식이 놀라서 쳐다보자 민혜숙이 표정을 싹 바꾸며 그의 넥타이를 매만졌다. 당신이 정보부 차장이었잖아. 남자가 큰일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해야 윗분들도 참작해주지. 여자인 내가 주도했다고 하면 모양 빠지잖아. 대신 내가 나가서 숨겨둔 돈으로 당신 평생 황제처럼 살게 해줄게. 응? 파멸의 순간에도 그녀는 남편을 방패막이로 삼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사람은 도구였고 가족은 보험이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수천 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데 그녀는 금고 속에 든 7천억 원어치의 어음 뭉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 돈이야. 아무도 못 가져가. 이건 내가 만든 왕국이야. 그녀의 탐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벼랑 끝에는 검찰이라는 사냥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기다리고 있었다. 제7강 무너진 모래성 경제는 내가 돌렸다. 1982년 5월 봄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질 무렵이었지만 민혜숙의 아방궁에는 살얼음판 같은 한기가 감돌고 있었다. 청와대 사정당국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밤새 압구정동 자택의 전화기는 먹통이 되거나 수화기를 들면 기계적인 잡음만이 들려왔다. 도청이었다. 여보, 정보부 후배들이 전화를 안 받아. 김 부장, 박 국장. 다들 내 번호를 피하고 있어. 천하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 김충식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권력의 비호를 믿고 날뛰었으나 권력은 필요가 닿으면 가차없이 꼬리를 자르는 법이다. 정신 차려요. 이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해. 우리가 돈 먹여 키운 놈들이 한 트럭이야. 감히 개들이 우릴 건드려. 민혜숙은 끝까지 오만했다. 그녀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욱 화려하게 치장했다. 아침부터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올리고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다. 5월 4일 새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문 여세요.
검찰입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수사관들이 구둣발로 거실 대리석 바닥을 밟고 들어왔다. 김충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민혜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어디 소속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내 남편이 누군지 몰라? 민혜숙 씨, 김충식 씨.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영장 여기 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이밀었다. 사기. 웃기지 마라 그래. 나는 기업을 살리려고 돈을 빌려준 것뿐이야. 내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경제 벌써 망했어. 그녀는 고함을 지르며 저항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했다. 그녀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그 소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스캔들이 막을 내리는 종소리였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민혜숙.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펑, 펑, 펑. 눈을 뜰 수 없는 섬광 속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화려한 의상과 당당한 태도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저 여자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 돌 정도였다. 취조실에서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담당 검사가 장부를 들이밀며 추궁했다. 피해액이 7,111억 원입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 때문에 부도난 중소기업 사장들이 줄초상을 치르고 있어요. 민혜숙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검사 양반, 당신 경제를 알아? 돈맥경화 걸린 기업에 피를 돌게 한 게 죄야. 은행들이 몸 사릴 때 내가 사채 끌어다 막아줬어. 훈장은 못줄망정 수갑을 채워. 내가 입 열면 다쳐. 청와대, 정계, 재계. 내 장부에 적힌 이름들 까발리면 대한민국 뒤집어진다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금융의 잔다르크라고 포장했다. 그녀의 논리 속에서 사기는 금융기법이었고 횡령은 수수료였다. 하지만 그녀의 호통은 공허했다. 이미 그녀의 뒤를 봐주던 이규광 대통령 처삼촌마저 구속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권력은 그녀를 철저히 버렸다. 그녀는 사기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잡범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제8강 감옥 안의 여왕과 자식들의 비명. 징역 15년. 민혜숙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 하지만 교도소 담장 안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여왕이었다. 그녀가 수감된 독방은 일반 재소자들의 방과는 차원이 달랐다. 바닥에는 장판이 새로 깔렸고 겨울에는 두툼한 솜니불이 반입되었다. 교도관들조차 그녀를 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김 교도관, 나 오늘 입맛이 없네. 사제 외부 음식 좀 넣어봐. 초밥이 먹고 싶은데. 아? 회장님, 규정상 그건 좀 곤란한데.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내 영치금 통장에 돈 꽂아줬잖아. 융통성 없게 굴지 말고 빨리 다녀와.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돈의 힘을 과시했다. 다른 재소자들이 콩밥을 먹을 때 그녀는 몰래 들여온 외부 음식을 먹으며 영양제를 챙겨 먹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비서를 통해 바깥의 자금을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그녀에게 감옥은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불편한 호텔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누리는 호사의 대가는 자식들이 치러야 했다.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태수와 딸 지영. 그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면회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딸 지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저 파혼당했어요. 뭐? 왜? 민혜숙이 눈썹을 치켜떴다. 시댁에서 사기꾼 딸을 며느리로 들릴 수 없대요. 온 세상이 어머니 욕을 해요.
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지영이 오열했다. 하지만 민혜숙의 반응은 덤덤했다. 아니, 오히려 화를 냈다. 그깟 놈들하고는 인연 끊어라. 잘 됐다. 사람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는 집구석이랑 결혼해서 뭐하니? 걱정 마라. 엄마가 나가면 위자료 빵빵하게 챙겨서 더 좋은 데로 시집 보내줄게.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어머니, 제발 그 돈 타령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오빠는 한국 떠났어요. 사람 손가락질 무서워서 숨어 산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평범한 엄마라고요. 지영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러나 민혜숙은 혀를 찼다. 내가 어려서 세상을 모르는구나. 세상은 돈 없으면 무시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너희들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 금고에 묻어둔 돈, 그거 다 너희 거야. 그녀의 모정은 왜곡되다 못해 기형적이었다. 자식의 상처보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에 집착했다. 그녀는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희생한 위대한 어머니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아들 태수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그는 어머니의 악명 때문에 취직도 할 수 없었다. 이력서에 부모 이름을 쓰는 순간 면접관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자네 어머니가 그 유명한 민혜숙 씨인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문이 닫혔다. 태수는 결국 술과 도박에 빠져 폐인이 되어갔다. 어느 날 밤 감옥 안에서 민혜숙은 꿈을 꿨다. 아들과 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왕처럼 삽니다. 꿈속의 자식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혜숙은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개꿈이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 다시 보란 듯이 재기할 거야. 내 돈 7천억?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었다. 벽지 안쪽에 몰래 숨겨둔 메모지가 바스락거렸다. 숨겨둔 채권 리스트, 그리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어음 번호들이 적힌 쪽지였다. 딸의 절규도 아들의 타락도 그녀의 탐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사람이 아닌 돈을 먹고 사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제9강 돌아온 마녀, 세상은 여전히 멍청하다. 1992년 10년의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민혜숙. 세상은 변해 있었다. 군사 정권은 끝났고 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50대가 된 민혜숙의 눈에는 변한 세상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아직 챙기지 못한 돈만 보였다. 내가 없는 동안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들 다 잡아들여. 그녀는 출소하자마자 흩어진 조직을 다시 모았다.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을 장기 임대해 사무실을 차렸다. 하지만 예전에 그 사파리 클럽 시절의 위용은 아니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재벌 총수가 아니라 한탕을 노리는 사기꾼, 조폭, 그리고 사이비, 종교 관계자 같은 날파리들 뿐이었다. 민혜숙은 낡은 수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묶여있던 자금이 수천억이야. 금융실명제 때문에 현금화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수수료 좀 넉넉히 줄 테니 자금 세탁 좀 도와줘. 놀랍게도 사람들은 또 속았다. 민혜숙이라는 이름값, 그리고 숨겨둔 돈이 어딘가엔 있겠지라는 대중의 막연한 호기심이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는 다시 엄을 끊고 사기를 쳤다. 1994년 140억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 그리고 2000년 국권화폐 사기로 또 구속. 감옥 문턱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사이 그녀의 가정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 어느 날 면회실로 비보가 날아들었다. 회장님, 아드님이 갔습니다. 갔다니? 어디를? 미국으로? 아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괌의 한 호텔에서. 민혜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들 태수. 엄마의 악명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던 아들. 그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세상을 등졌다. 하지만 민혜숙은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바보 같은 놈. 조금만 참지. 내가 나가면 다 보상해 줄 건데.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녀의 절규는 슬픔이라기보다 분노였다. 자식의 죽음조차 그녀에게는 투자 실패처럼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돈이라는 괴물에게 완전히 잠식당해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남편 김충식마저 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한 명도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권력의 2인자라 불리던 정보부 차장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다. 민혜숙은 구속 집행정지로 잠시 나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당신도 참 미련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좋았잖아. 저승 가서 기다려. 내 돈 찾아서 가면 거기선 기가 막히게 살게 해줄게. 그녀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피처일 뿐이었다. 제10강 80세 노파의 망상. 내 돈 7천억 내놔. 2018년 팔순이 다 된 민혜숙이 또다시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체포되었다. 이번이 네 번째 구속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친 고시텔 방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곰팡이 핀 이불, 그리고 벽면 가득 붙어있는 신문 스크랩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화려했던 엄의 여왕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꼬부랑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았다. 이거 내 돈이야. 건드리지 마. 국정원이 내 돈 뺏으려고 보낸 간첩이지. 그녀가 품에 안은 보따리를 경찰이 강제로 열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돈다발이 아니었다. 20년도 더 된, 이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옛날 채권 뭉치, 그리고 대통령 각하 귀하라고 쓴 보내지 못한 편지 수백 통이었다. 법정에 선 80세의 민혜숙.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다. 가족도 지인도 피해자들도 이제는 지쳐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 판사는 손주뻘 되는 젊은 법조인이었다. 피고인 6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치아가 다 빠져 발음이 샜지만 목소리의 도끼만큼은 여전했다. 판사님, 나는 6억 사기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내 전 재산 7천억을 강탈해 갔어요. 그 돈만 돌려주면 6억은 껌값이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내가 모은 통치 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있다고. 판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은 변론이 아니라 망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1982년의 영광 속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 민혜숙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민혜숙은 법정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도둑놈들, 내 돈 내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규광 처제야. 전두환 대통령 사돈이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기괴하고도 처량했다. 그녀가 평생을 쫓았던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차가운 독방에 던져진 민혜숙.
철창 밖으로 좁은 하늘이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다 찢어진 100원짜리 어음 한 장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펴서 뺨에 비볐다. 내 아기, 내 보물,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다 이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감옥 복도를 타고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탐욕의 끝은 황금이 아니라 영원히 깨지 않는 고독과 광기뿐이었다. 팩트체크 드라마 BS 실제 현실. 이 드라마는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되었으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허무했습니다. 실제 주인공들의 말로는 어땠을까요? 1. 장영자 극중 민혜숙의 현재. 반복된 수감생활. 장영자는 1982년 1차, 1994년 2차, 2000년 3차에 이어 2018년 4차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나이 74세였습니다. 2022년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인생의 절반 이상인 3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여전한 망상. 네 번째 재판 당시에도 남편 이철이 명의의 재산 5천억 원을 찾으려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법정에서도 국가가 내 재산을 강탈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판사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2. 이철이 극중 김충식의 최후. 쓸쓸한 죽음.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그는 아내와 함께 수감 생활을 반복하다가 말년에는 뇌경색을 앓았습니다. 장영자가 재수감 중이던 1991년경 가석방되었으나 이후 병마에 시달리다 조용히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영자의 멈추지 않는 사기 행각을 말리지 못하고 혹은 동조하고 파멸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3. 자식들의 비극. 가장 처참한 현실. 아들 김모 씨. 장영자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실제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장영자의 3차 구속 당시인 2000년경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이후 희귀병을 앓다가 해외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운의 삶이었습니다. 딸 김모 씨. 당대 인기 탤런트 김주승과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으나 장영자의 사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정 불화를 겪었습니다. 결국 장영자의 3차 구속 직후인 2007년 이혼했고 이후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사위 김주승 역시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4. 7천억 원의 행방은. 실체 없는 신기루. 장영자가 주장했던 숨겨둔 수천억, 수조 원의 예금 증서는 대부분 위조되었거나 휴지 조각이 된 채권이었습니다. 실제 수사 결과 그녀가 챙긴 현금은 사치와 로비, 그리고 돌려막기에 대부분 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어마어마한 부는 결국 본인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었으며 그 허상을 쫓느라 현실의 가족과 행복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